먼저 떠난 아내를 향한 남편의 그리움. 옛날 조선시대 때 심노승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심노승은 한양 남산 아래에 살면서 동생 노암과 함께 학문을 연마했습니다. 노승의 어머니 이씨는 다정다감한 여인이었지요. 그녀는 두 아들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노승과 노암은 자애로운 어머니 이씨의 훈육을 받아 형제간의 우애가 깊었지요. 한 번은 그들의 어머니 이씨가 노승의 생일이어서 떡을 하고 국수를 만들어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다음 날은 동생 노암의 생일이었지요. 노암은 노승보다 하루 늦게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먼저 태어났으면 형님이라고 불렸을 것을. 이씨가 국수와 떡을 차리자 노암이 투정을 부리듯 말하였습니다. 두 아들의 생일이 잇따라 있었기 때문에 이씨는 항상 연이틀 상을 차렸지요. 훗날 너희 자녀들이 생일상을 함께 차리면 좋겠구나. 이씨는 무럭무럭 자라는 두 아들을 보고 흐뭇해했습니다. 노승은 자애로운 이씨의 슬하에서 자유분방한 품성을 키웠지요. 반면 동생 노암은 정통 유학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노승은 번화한 한양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한양은 시장이 발전하고 서구 문물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었지요. 심노승은 성년이 되어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부인은 사대 부가의 규수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지요. 나의 아내는 정녕 어여쁜 여인이구나. 혼례를 올린 첫날 밤 심노승은 병풍 앞에 앉아있는 부인 이씨의 모습에 가슴이 설레었지요. 양반의 하루는 날이 밝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남자는 책을 읽고 여인은 아침 준비를 하지요. 어른들이 일어나면 부부가 나란히 문안을 드립니다. 문안을 마치면 남자는 다시 책을 읽고 여인은 아침을 차립니다. 노승과 이씨도 어른들이 일어나자 나란히 문안을 드렸지요. 혼례를 올렸으니 이제는 어른이다. 앞으로 집안을 잘 이끌도록 해라. 아버지는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아들 뇌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씨는 아들 내외를 보면서 신기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였지요. 아들은 하루 사이에 의젓해진 것 같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며느리는 화사하여 마치 꽃이 피어난 것 같았습니다. 심노승과 부인 이씨는 부부라고 해도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고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였지요. 어린 부부는 밤이 되어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그들은 부부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지요. 해마다 봄이 되면 노승의 부인 이씨는 쑥을 캐어 떡을 하고 국을 끓였습니다. 아버지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 노승의 집은 더욱 가난해졌지요. 그러나 가난 속에서도 가족에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노승과 부인 이씨도 변함없이 사랑을 나누었지요. 노승은 다정다감한 어머니의 성품을 물려받았고 이씨는 쾌활하고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노승이 27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죽었지요. 아버지의 3년상을 치른 노승은 29이 되어서야 진사시에 급제하여 참봉 벼슬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남산에 살면서 전원 생활을 하였지요. 그러나 말이 전원 생활이지 시래기 국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었습니다. 부인 이씨는 아이를 낳았으나 잘 먹지 못하여 젖이 나오지 않았지요. 노승은 아이를 낳고도 굶주리는 부인의 손을 잡고 안쓰러워하였습니다. 부인 이씨의 희고 뽀얀 얼굴이
수척해져만 갔습니다. 눈은 움푹 들어가고 때때로 어지럼증까지 느꼈지요. 저는 가난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훗날 이런 일도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씨는 곱게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노승은 그런 이 씨를 더욱 열렬하게 사랑하였지요. 다른 집 남편들은 집에 꽃과 나무를 심어 단장하는데 당신은 꽃과 나무에 관심이 없어요. 부인, 그래서 나에게 불만이요? 꽃을 보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이 쓰러지려고 하는데 꽃과 나무를 심어 무얼 하겠소? 나는 고향 파주에 돌아갈 생각이요. 파주에 작은 집을 지은 뒤 그곳에서 살겠소. 파주에 집을 지으면 당신이 좋아하는 꽃과 나무를 잔뜩 심을 작정이요. 감나무는 앞들에 심어 해마다 열매가 열리면 과일을 따서 부모님에게도 드리고 제사상에도 올릴 작정이요. 복숭아는 제사상에 올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럼 당신과 나누어 먹으리다. 이 말은 진심이요. 봄이 되어 복사꽃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면 당신과 함께 보면서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살 작정이요. 당신은 나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구려. 나는 당신에게 시 한 수를 읊어주리다. 당신이 저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두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깊이 사랑하였지요. 노승은 가난한 아내를 위로하기 위하여 해은가를 지었습니다. 해은가는 가난한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오늘은 어려워도 훗날 부귀를 누린 뒤에 함께 세상을 응거하자는 노래이지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 이런 사랑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이 씨는 해은가를 읽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반드시 높은 벼슬에 올라 당신이 부귀를 누리게 해주겠소. 세상 사람들은 귀하게 되면 천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한 것과 가난한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며 부귀해지려고 수단을 부리지만 부귀는 얻지 못하고 가난만 더해지지요. 그러니 가난해도 당신의 사랑만 있으면 무엇이 부럽겠어요? 당신의 생각이 진정 아름답구려. 노승은 아내의 고운 마음씨에 깊이 탐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언제나 겸손하고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었지요. 노승은 파주에 집을 지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은 집 짓는 일을 이 씨와 상의하였지요. 머리를 맞대고 그림을 그리면서 정답게 의논했습니다. 노승의 부인 이 씨는 남편의 팔 베개를 하고 정원과 담장은 어떻게 하고 창문은 어느 쪽으로 낼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속삭였지요. 심노승은 마침내 파주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인 이 씨는 집이 완공되기도 전에 갑자기 병으로 앓아누웠지요. 이 씨의 병은 가난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에 앞서 셋째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요. 노승은 이 씨와 사랑하면서 일남 삼녀를 낳았으나 둘째 딸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릴 적 죽었습니다. 셋째 딸도 3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승과 병석에 있던 이 씨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하였지요. 딸이 죽은 지 불과 보름도 되지 않아 이 씨는 병이 더욱 악화되어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노승은 부인 이 씨의 곁을 떠나지 않고 애통해하였지요. 여보, 제가 죽으면 파주에 묻어주셔요. 네, 반드시 그리하리다. 노승은 아내 이 씨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노승은 이 씨의 몸을 부둥켜 안고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노승과 이 씨는 동갑이었지요. 두 사람은 가난했으나 서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노승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자 여물하고 입관을 시켰으나 매장을 하지 않았지요. 그는 파주에 새로 지은 집 동산 양지 쪽에 이 씨 무덤을 만들어 조석으로 돌볼 생각이었습니다. 드디어 파주 집이 완공되었지요. 심노승은 먼저 조상의 위패를 모신 사당을 봉안하고 어머니를 모신 뒤 이사를 했습니다. 이삿짐과 함께 이 씨의 관이 운구되어 새 집 근처 동산에 안장되었지요. 노승은 아내의 무덤에서 제사를 지내고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도사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와 얼굴이 점점 멀어짐을 슬퍼한다. 이제 꿈에서도 만나기 어려울 것이니 애통한 마음에 한을 새기고 뱃속의 아픔을 담아두노라. 그대 죽음이 진실로 슬플진데 살아있은들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멀고 아득한 시간 속에 한바탕 꿈이로다. 그대 먼저 먼 곳을 구경하오. 노승은 아내의 제사를 지낸 뒤에 무덤 뒷산을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꽃나무와 삼나무를 심었지요. 노승은 부인 이 씨가 죽은 지 1년 만에 남산의 옛집에 갔다가 동생 노암의 부인이 차려준 밥상에 쑥이 올라온 것을 보고 부인 생각에 눈물을 지었습니다. 노승은 말년에야 벼슬길에 올라 형조 정랑의 시작으로 천안 군수, 임천 군수 등을 역임하고 76살을 일기로 영면했습니다. 군수로 있을 적에도 부인 이 씨의 무덤을 찾아 절하고 부귀를 누리지 못하고 저승으로 먼저 간 부인을 안타까워하였지요. 아이를 바꾼 왕비. 옛날에 한 임금이 여행을 떠나며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왕비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목을 벨 것이요. 하지만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대로 왕비 자리에 있게 해주겠소. 임금의 말에 왕비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뱃속에 든 아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었지요. 얼마 뒤 왕비는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왕비는 슬픔에 잠겼지요. 어쩌면 좋단 말이야. 태어난 아이와 내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왕비는 가까운 마을에 가난한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왕비는 몰래 성으로 그 여자를 불렀지요. 당신의 아이와 내 아이를 바꾸지 않겠는가? 그 대신 당신 식구들이 평생 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겠다.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여자는 왕비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여자는 왕비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지요. 그 무렵 여행을 준비하던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장사꾼은 달걀 가게를 찾아가 부탁을 하였지요. 삶은 달걀 40개를 배까지 가져다 주시오. 돈은 그때 주겠소. 달걀 가게 주인은 불이 나게 달걀을 삶아 배로 가져갔습니다. 막 배가 출발하기 전이었지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 돌아와서 달걀 값을 주겠소. 그대로 여행을 떠난 장사꾼은 5년 뒤에 돌아왔습니다. 가게의 주인이 장사꾼에게 돈을 받으려고 찾아갔지요. 장사꾼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져간 달걀에서 5년 동안 몇 마리의 암탉이 나왔을지 생각해 보구려. 가게 주인의 말에 장사꾼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오? 40개의 달걀 값을 치르면 되지 않소? 장사꾼의 말에 가게 주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5년이면 40개의 달걀에서 몇 마리의 병아리가 나오고 병아리가 커서 달걀을 낳고
또 그 달걀이 병아리를 낳고 다시 달걀이 나왔을 테니 그 값을 모두 치러달라는 이야기였지요. 이런 욕심쟁이 할망구 같으니 한 푼도 줄 수 없어. 장사꾼은 할머니를 쫓아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길로 임금님을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였지요. 억울합니다, 임금님. 달걀 40개가 5년이 지나면 몇 개가 되는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십시오. 할머니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달걀 40개가 몇 마리의 병아리가 되는지, 그 병아리가 달걀 몇 개를 낳을 수 있는지, 또 그 달걀이 몇 마리의 병아리가 될지 계산할 수 없었지요. 이 사건은 시간이 걸리겠구나. 내가 생각을 해볼 테니 두 사람은 싸우지 말고 기다리거라. 임금의 말에 장사꾼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지요. 그런데 임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란 세월이 흐르게 되었지요. 그동안 가난한 여자의 딸은 어여쁘게 자랐습니다. 때때로 성에 놀러와 왕자와 함께 놀기도 하였지요. 두 아이는 임금님이 달걀값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아이는 달걀값 치르기 놀이를 하였지요. 내가 임금을 할 테니 너는 할머니를 해. 원래 공주였던 아이가 말했습니다. 마침 임금님이 뜰을 지나다 그 모습을 보았지요. 당신은 장사꾼에게 달걀을 몇 개 주었지? 여자아이가 묻자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40개를 주었지만 5년이 지나도록 그 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5년이 지난 뒤 장사꾼이 나에게 달걀 40개 값을 치르려 했지만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얼마를 받기 바라느냐고 물었지요. 40개의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병아리가 커서 달걀을 낳고 다시 병아리를 낳을 테니. 왕자가 머뭇거리며 말하자 여자아이가 왕자의 말을 끊으며 말했지요. 장사꾼이 달걀을 어찌 가져오라고 했는가? 여자아이의 물음에 왕자는 삶아 가져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아이가 말하였지요. 당신은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왔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니 달걀 40개의 값만 받아야 하네. 여자아이의 말에 임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은 여자아이가 누군지 궁금했지만 먼저 장사꾼과 달걀 가게 할머니를 불렀지요. 그리고 여자아이가 말한 대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임금님은 왕비에게서 진실을 듣게 되었지요. 왕비는 여자아이를 낳으면 목을 벨 거라는 말에 하는 수 없이 가난한 집 아들과 바꾼 사실을 말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을 뻔했구나. 왕비의 현명한 판단이 나를 살렸소. 임금님은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임금님은 그동안 공주를 키운 여자를 불러 많은 돈을 주었지요. 그 뒤 남자아이는 친엄마를 따라갔고 공주의 자리를 되찾은 여자아이는 궁궐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돌팔이 의사와 아들. 옛날에 돌팔이 의사가 그의 아들에게 말하였지요. 의술엔 지식보다 관찰하는 능력이 더 필요하단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걸 잘 보고 배우거라. 돌팔이 의사는 병원 문을 열고는 내과 전문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첫 환자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이 배가 부풀어 올라 아프다고 난립니다. 저희 집에 가셔서 제 아들놈을 한번 봐주십시오.
돌팔이 의사와 아들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환자 집에 다다른 돌팔이 의사는 집 안을 훑어보다가 여기저기 흩어진 닭의 깃털을 보고는 남몰래 웃음을 지었지요. 돌팔이 의사는 환자의 맥박과 체온을 잰 뒤 손가락으로 환자의 배를 두들겼습니다. 괜찮습니다. 닭고기를 많이 먹어 체한 거예요. 약을 보낼 테니 시간 맞춰 먹이세요. 그럼 바로 나을 것입니다. 돈을 두둑히 받고 집으로 돌아온 의사는 물에 색소를 타서 약이라며 환자 집에 보냈습니다. 다음 날 병이 모두 나았다며 환자의 아버지가 찾아왔지요.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제 아들이 나았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의사이십니다. 환자 아버지가 돌아가자 돌팔이 의사가 아들에게 말했지요. 봐서 알겠지만 환자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어떤 약이 필요한지 알 필요도 없단다. 관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거야. 집 안에 흩어진 닭의 깃털을 보며 닭을 먹었을 거라 생각한 거다. 내가 아주 의술이 뛰어나다며 존경하는 모습을 보았니?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 뒤로도 돌팔이 의사는 이런 식으로 환자를 대하였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큰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이 병원을 물려받았지요. 아들은 의사 공부를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의사 행세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가짜 의사인 아들을 찾아왔지요. 제 아내가 무척 아픕니다.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아들은 필요한 치료 도구를 챙겨 그 남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집 안을 샅샅이 살폈지요. 그때 아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나귀 등에 얹는 안장이었지요. 그제야 아들은 환자에게 다가가 맥박과 체온을 재고는 손가락으로 배를 두드리며 진찰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당나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 병이 난 것입니다. 그들은 당나귀 고기를 먹은 적이 없었지요. 환자의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당나귀 고기라고요? 남편이 묻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네, 당나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남편이 여러 번 되풀이해서 묻자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 말을 못 믿는 거요? 의사가 그럼 그런 줄 알아야지. 무슨 말이 그리 많아? 아들은 아버지가 그랬듯 물에 색소를 타서 약을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하였지요. 어서 진찰비나 두둑히 내시오. 이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런 돌팔이 의사가 있나? 먹지도 않은 당나귀 고기 때문이라니. 도대체 어떤 놈이 너에게 의술을 가르쳤어?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되는 거야? 아들은 진로 비는커녕 남편에게 혼쭐이 난 후에야 간신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난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했을 뿐인데. 아들은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하지만 당장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에야 아들은 자기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중얼중얼 거렸지요. 사람의 목숨을 그리 가볍게 여겼다니 정말 큰일 날 뻔하였군. 그 뒤 아들은 절대 자신이 잘 아는 것이 아니면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시는 의사 행세를 할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지요. 어린 승려와 독과일.
어느 사찰에 이곳을 지키는 스님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물건을 탐하고 매우 인색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 스님은 한 사미승을 데리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산중에서 시간을 알기 위함이라며 닭 몇 마리를 기르면서 매일 달걀을 거두었지요. 어느 날 그는 달걀을 삶아 놓고 사미승이 깊이 잠이 들자 혼자 먹었습니다. 이때 사미승은 벌떡 일어나 거짓으로 모른 척하면서 물었지요. 스님께서 먹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무뿌리이다. 며칠 후 스님이 잠을 깨어나면서 사미승을 불러 물었지요. 지금 밤이 어찌 되었느냐? 이때 닭이 울자 사미승이 말했습니다. 아, 벌써 밤이 깊어 무뿌리 아버지가 울고 있습니다. 과수원에는 잘 익은 감을 따서 광주리에 담은 주지는 대들보 위에 몰래 숨겨두고 하나씩 꺼내 먹었지요. 이때 사미승이 무엇이냐고 묻자 주지가 말했습니다. 이건 독이 들어있는 과일로 아이들이 먹으면 혀가 타서 죽는단다. 며칠 후 스님은 밖을 나갈 일이 생겨 사미승에게 방을 지키게 하였지요. 사미승은 대들보 위에 있는 감 광주리를 내려 멋대로 먹고 차를 가는 맷돌에 꿀단지를 던져 깨뜨린 다음 나무 위에 올라앉아 스님을 기다렸지요. 스님이 돌아와 방 문을 열자 꿀물이 방 안에 가득했고 감 광주리는 땅 위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에 화가 치민 스님은 막대기를 손에 쥐고 나무 밑으로 달려와 소리쳤지요. 어서 내려오지 못하겠느냐? 그러자 사미승은 이렇게 둘러대었습니다. 소자가 실수로 차를 옮기다 잘못해 꿀단지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작심하고 목을 매려고 했지만 노끈이 없었고 목을 찌르려 했지만 칼이 없었습니다. 이에 스님께서 말씀하신 독과일을 모두 삼켰지요. 그렇지만 질긴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 나무 위로 올라와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미승의 말을 들은 스님은 껄껄 웃으며 그를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산을 찾아 떠난 신하들. 중국 초나라 위왕이 장자를 부르러 대부 두 사람을 보내었지요. 그러나 장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듣기로 초나라에 신령스런 거북이 있는데 죽은 지 이미 3000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임금은 그것을 비단으로 싸서 보관하고 있다는데 당신이 거북이라면 죽어 뼈만 남아 존귀하게 되고 싶겠소? 아님 살아서 진흙 속에 꼬리를 끌고 다니고 싶겠소? 이 말을 들은 위왕은 며칠 동안 낙담을 하여 정사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왕은 세수를 하려다가 깜짝 놀랐지요. 신하들이 달려와 보니 세수대야에 마치 산수화처럼 은은하게 그림자가 비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수대야에 비친 모습은 봉우리가 8개인 산이었습니다. 위왕은 그 산을 찾으라고 어명을 내렸지요. 위왕의 명을 받은 신하들은 직관 수십 명을 뽑아 세수대야에서 본 그림을 지니고 천하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림과 같은 산은 찾을 수가 없었지요. 수십 년이 지나고 이미 직관들은 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 병들거나 죽고 남은 이는 단 3명뿐이었지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남은 삶이 많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위왕이 지금도 살아계시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마지막 힘을 썼지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찾은 곳은
마한의 남쪽 끝이었습니다. 지금의 고흥이지요. 바다가 보이는 고흥 반도를 지나면서 그들은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도 날이 저물어 가까운 인가를 찾아 하룻밤 신세를 졌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았지만 지나가는 늙은이들을 홀대하지는 않았지요.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지난 일들을 회상하는 그들에게 집 주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장사 손매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다음 날 집 주인을 따라 나선 그들의 눈에 비친 장사 손매는 영락없이 그림 속 산이었지요. 서둘러 초나라로 돌아간 그들을 위왕은 성대한 잔치를 열어 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던 위왕은 신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배를 타고 마한 땅으로 갔습니다. 세숫대야에 비친 것과 똑같은 산을 보게 된 위왕은 8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하여 파령산이라 이름 지어주었지요. 배를 타고 초나라로 돌아가는 위왕의 머릿속에는 파령산 자락에 사는 촐로가 해준 이야기가 너무도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수천 년 전 황제와 치유가 다투던 시절 지금의 금강산 근처에 알천이라는 장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세다고 아나무인이었던 그는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다가 그만 산신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지요. 산신은 그 장사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이곳에 12,000 봉우리를 쌓으면 용서해 주겠노라. 다만 산을 옮길 때 부정한 사람이 봐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장사는 낮에 잠을 자고 밤에 몰래 산을 옮기는데 보름도 안 되어 10,000개 가까운 봉우리를 옮겼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산을 옮기다 보니 점차 옮길 산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과는 달리 낮에도 이리저리 바삐 뛰어다녔지요. 산신과 약속한 한 달에 딱 하루를 남겨둔 어느 날 장사가 만든 봉우리는 12,000 봉에 딱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는 해가 지기 전에 마지막 봉우리를 옮기기 위하여 한 걸음의 남쪽 끝까지 달려왔지요. 그런데 너무 무리를 해서 뛰려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넘어지면서 두 손을 짚은 것이 지금 고흥 파령산이고 무릎을 짚은 곳은 순천 하사의 마을입니다. 또한 멀리 뛰어오르려 너무 힘을 주었는지 순천 풍덕마을 뒷산에는 당시 장사의 발자국이 바위 위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를 그르치게 된 장사는 산 봉우리를 등에 메고 서둘러 금강산으로 향하였지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산이 걸어간다. 그 바람에 장사는 이를 그르친 것을 알고 그 자리에 산을 내팽개치고 금강산으로 돌아갔지요. 장사가 들고 가다 놓은 것이 지금의 삼산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한 봉우리였는데 끈으로 묶어 어깨에 메고 가다 보니 새 봉우리처럼 된 것이지요. 삼산의 봉우리 중 제일 작은 것이 약간 허물어져 있는데 그건 삼산을 내팽개치고 서둘러 금강산으로 돌아가던 장사의 팔꿈치에 채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첩자를 쫓아버린 유씨. 옛날 안동 땅에 유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못생긴 외모에 행동거지는 세상 물정을 잘 몰랐으며 평소에 말도 잘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지요. 그는 초막 한 채를 지어놓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서 책만 보았습니다. 그의 조카는 그를 한낱 어리석은 사람으로만 여길 뿐이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유씨가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나와 바둑 한 판 두겠는가? 조카는 바둑 솜씨가 뛰어났고 숙부가 바둑을 두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요. 그래서 선뜻 대답했습니다. 숙부께서도 바둑을 둘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함께 바둑을 두었는데 조카가 연달아 세 판을 내리치자 놀라며 이상하게 여겼지요. 그러자 유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두세. 오늘 저녁 스님 하나가 필시 자네 집으로 올 것이니 나의 초막으로 보내게. 조카는 스님이 올 것을 미리 안 것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괴상히 여기면서 그저 건성으로 그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정말 스님이 찾아와서 스스로 묘양산에 머물고 있는데 하룻밤 자고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지요. 조카는 숙부의 말이 꼭 들어맞는 것을 괴상히 여기고 스님에게 저녁밥을 대접하여 초막으로 보냈습니다. 그 스님이 오는 것을 본 유씨는 나는 선사가 올 줄 알았네 하고 말하니 그 스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찌 알았습니까? 아까 내 조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리 고요한 곳으로 와서 잘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였던 것이네. 그리고 나서 유씨는 그대로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스님도 코를 골고 잠이 들었지요. 그때 유씨가 몰래 그 스님이 지고 온 바랑을 열고 보니 그 속에는 동국 지도안부와 땅의 험하고 평이한 것이며 인물과 군량과 무기 등에 대하여 세세히 기록한 책이 있었고 또 단검한 쌍이 있었는데 매우 예리한 칼이었습니다. 유씨는 그 칼을 가지고 스님의 배 위에 걸터 앉아서 스님의 이름을 불렀지요. 청정아, 너는 네 죄를 아느냐? 스님이 놀라 깨어보니 시퍼런 칼이 자기 머리를 향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이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죄가 없으니 이 하찮은 목숨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랑 속에 동국 지도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것은 네 죄가 아니며 3번이나 조선에 들어온 것도 네 죄가 아니냐? 우리나라를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넘보는 것이 어찌 죄가 아니더냐? 유씨가 죄를 따지자 스님은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못하였지요. 그러다 결국은 사정사정하였습니다. 만일 이 목숨을 살려주시면 곧 바다를 건너가 그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유씨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지요. 우리나라에 7년의 애군이 있는 것은 천운이다.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치 천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으니 아무 이익도 없을 것이다. 내 지금은 네 목숨을 살려줄 것이나 후일 안동 땅에 한 걸음이라도 들어오면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너는 서둘러 바다를 건너가거라. 그 스님은 내내하고 곧 일어나 가버렸지요. 임진왜란 때 팔도가 유린을 당하였으나 안동만은 화를 면하였으니 그것은 곧 유씨의 공이었다고 합니다. 원님을 혼내준 여인. 옛날 영변 어느 마을에 정조가 굳은 여인 길씨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벼슬을 하였고 길씨는 첩이 낳은 딸이었지요.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나 삼촌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0살이 되었으나 시집을 가지 않고 길쌈과 바느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경기 인천 지방에 신명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 기이한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어떤 노인이
대여섯 살쯤 나 보이는 여자아이를 데려오는데 아이의 얼굴에는 입이 11개나 있어 보기에도 놀랍고 괴이하였습니다. 노인이 신명희에게 말하였지요. 이 아이가 나중에 그대 배필이 되어 100년 해로 할 것이니 잘 보아 두어라. 이상하기 그지없는 꿈이었습니다. 신명희는 40이 넘어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는 항상 마음이 쓸쓸하였지요. 그래서 언제부터 새 사람을 고르려 하였으나 번번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아는 친구 가운데 영변 고을원으로 나간 사람이 있어 그에게 가서 한가하게 얹혀 지내게 되었지요. 하루는 또 꿈에 옛날 그 노인이 입이 11개나 되는 그 여자를 데리고 나타났는데 이제는 이미 다 자란 처녀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다 자랐으니 그대에게 시집을 보내리라. 신명희는 더욱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관청에 심심하게 앉아있던 신명희는 갑자기 가는 배를 쓸 일이 생겨 아전을 시켜 물색해 보게 하였습니다. 예, 이 고을에 한 처녀가 가는 배를 짜옵는데 고을에서는 극상품으로 치고 있사옵니다. 이번에 짠 것을 이제 배틀에서 내린다하오니 좀 기다리십시오. 얼마 뒤 아전이 가는 배를 가지고 왔는데 가늘고 치밀하여 세상에 보기 드문 것이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감탄하였지요. 그 여자가 첩의 딸이라는 것을 알자 신명희는 문득 후처로 맞아들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명희는 여자의 집과 가까이 지내는 고을 사람을 친하게 사귀어 다리를 놓게 하였지요. 신명희의 청혼에 여자의 삼촌도 기꺼이 승낙하였습니다. 신명희는 곧 혼인 예물을 갖춰 가지고 그 집으로 찾아갔지요. 여자는 길쌈 솜씨도 정교하거니와 인물 또한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예뻤습니다. 행동 거지며 인사 범절을 보아도 귀한 집안의 점잖은 규수라 신명희는 몹시 기뻐 오히려 과분하게 여겼습니다. 그제야 입이 11개란 길씨를 가리킨 것임을 깨달았지요. 10십자 아래에 한일자를 쓰고 그 아래에 입구자를 하면 길할 길자가 되니 정녕 하늘이 정해놓은 연분인 셈이었습니다. 며칠을 묵고 신명희는 이내 길씨를 맞아 가마 약속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막상 돌아와서는 일에 부대끼다 보니 이럭저럭 3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길은 아득히 멀고 소식조차 끊겼으므로 여자의 일가 친척들은 모두 이제는 신명희를 더 믿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속여서라도 넘겨주려고 몰래 꾀를 꾸몄습니다. 여자는 몸을 어찌나 조심히 가지는지 지게문을 열고 뜰하게 나서는 것도 반드시 외간 남자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야 발을 내디디곤 하였습니다. 여자의 옆 마을에 여자의 오촌 당숙집이 있었지요. 그때 옆 마을 원은 젊은 무간으로 내심 첩을 하나 두고 싶어 고을 사람들에게 적당한 자리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당숙은 길씨를 그의 첩으로 들이려 작정하고 관가에 드나들었지요. 계책을 빈틈없이 세운 뒤 혼인 날까지 받아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고을 원에게서 비단을 달라고 해가지고 길씨에게 보내어 혼인 날에 입을 옷을 만들라고 부탁하였지요. 당숙은 길씨를 찾아가 따뜻이 안부를 묻고 나서 말하였습니다. 내 아들이 장가들 날이 멀지 않은 데다
또 신부가 입을 옷도 만들어야겠는데 집에는 바느질할 사람이 없구나. 네가 잠깐 우리 집에 와서 도와주지 않겠느냐? 제 남편이 지금 평양 감령에 내려와 있다니 그의 말을 들어보기 전에야 제가 어딜 오가겠습니까? 숙부님 댁이 비록 가깝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고을이니 절대로 가벼이 오갈 수 없습니다. 그럼 남편의 허락을 받아오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당숙은 집으로 돌아가 신명희의 글씨를 본떠 가짜 편지를 써왔습니다. 내용인즉 가까운 친척의 일이니 가서 도와주라는 것이었지요. 그때 판서 조관빈이 평안 감사로 부임하였는데 신명희는 그와 인척간 임으로 인사차 평양에 와 있었습니다. 당숙은 신명희가 오래도록 길씨를 찾아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미 그가 남의 사람으로 되었으려니 여기고 이런 일을 꾸몄던 것입니다. 길씨는 남편의 편지까지 읽고 보니 더는 거절할 수가 없어 당숙의 집으로 갔지요. 며칠간 부엌 일과 바느질을 도맡아 하면서도 그 집 남자들과는 말 한마디 건네는 일 없이 다소곳이 일만 착실히 할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당숙이 고을원을 맞아들여 길씨의 용모를 엿보게 하고 그의 의향을 들어볼 작정을 하였지요. 길씨는 고을원이 온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런 꿍꿍이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날이 저물어 불을 켤 때가 되자 당숙의 맏아들이 길씨에게 말을 붙였지요. 누이는 언제나 벽을 마주하고 등불에만 다가앉으니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며칠 동안 수고하였으니 잠깐 쉬며 나와 이야기나 합시다. 저도 귀가 있으니 걱정 말고 말씀하시오. 맏아들이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바짝 다가앉자 여자는 저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는 것을 이쪽으로 돌려 앉히니 여자가 성을 내며 얼굴을 획 바꾸었지요.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남녀 간의 구별이 뚜렷하거늘 어찌 이리 무례한 행동을 하십니까? 이때 고을원은 창틈에 눈을 대고 엿보다가 다행히 그녀의 얼굴을 한번 보고는 기쁨과 놀람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여자는 노기가 사라지지 않아 문을 밀어젖히고 마루에 나와 분을 사귀고 있었지요. 그런데 창 밖에서 남자의 말소리가 두런두런 들렸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하였지요. 아주 절세길세. 서울 안의 한다하는 미인도 그녀에게 되면 어림도 없겠네. 길씨는 그제야 고을원이 온 속내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분함이 가슴 가득 차올라 그만 정신을 잃고 엎어졌다가 한참 만에야 일어났지요. 날이 밝자 길씨는 당장 돌아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당숙은 그제야 사실을 말하며 달래었지요. 그 신생이란 집이 가난한 데다 나이도 많으니 머지않아 저 세상 사람이 될 게 아니냐. 게다가 집도 멀리 있어 한 번 간 뒤로는 소식조차 깜깜하니 너를 버린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너는 한창 꽃다운 몸이니 잘 사는 집에 들어가 부귀영화를 누려야지. 이 고을원으로 말하면 젊은 무간으로 앞일이 구만리 같은 사람이지. 너 같은 처지엔 바라지도 못할 사람이다. 굳이 마다하고 일생을 그르치려 한단 말이냐. 당숙은 달래기도 하고 위협도 하였습니다. 여자는 그럴수록 분에 치밀어 기상이 서리팔 같아지고 말은 갈수록 앞뒤를 가리지 않았지요. 당숙은 고을원에게 죄를 당하게 될 것이 두려워 아들들을 시켜
길씨를 묶어 억지로 끌어다 곁방에 가두게 하였습니다. 방문에 쇠를 단단히 잠그고 겨우 음식이나 내고 드리게 하였지요. 약속한 날을 기다려 강제로라도 고을원에게 안겨줄 심산이었습니다. 길씨는 방에서 울고 불며 욕을 퍼부을 뿐 음식이라고는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지요. 며칠이 지나가니 얼굴이 초췌해지고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길씨는 다른 생각을 하였지요. 저 원수 손에 고스란히 죽느니 차라리 저놈을 죽이고 나도 죽어 원한이나 풀겠다. 그러자면 억지로라도 밥을 먹어 기운을 돋우어야지. 길씨는 갇힐 때 식갈 하나를 허리춤에 감추었으나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당숙을 불러 말하였지요. 이제는 힘도 다하였으니 시키는 대로 할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주어 굶주림을 달래고 상한 몸을 추세우게 해주면 다행이겠습니다. 당숙은 그날부터 진수성찬을 간뜩 차려 문틈으로 들어보내며 길씨를 달래느라 무지 애를 썼습니다. 이틀 동안 좋은 음식을 먹고 나니 이제는 기운이 났지요. 그날 저녁은 바로 혼인날이었습니다. 고을원이 사랑방에 와 앉았지요. 당숙은 지게 문을 열고 길씨를 불러내었습니다. 길씨는 문 곁에 몸을 붙이고 서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칼을 빼어 들고 벼락같이 뛰쳐나왔지요. 그러고는 당숙의 맏아들을 맞받아 나가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맏아들은 소리를 지르며 나가 넘어졌지요. 길씨는 대청이 떠나갈 듯 부르짖고 펄펄 뛰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칼로 찍었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터져 유혈이 낭자하건만 누구 하나 길씨 앞에 나서지 못하였지요. 고을원은 그 모습을 보자 미처 방 안에서 나가지도 못한 채 지게문을 꽁꽁 닫아매고 어쩔 줄을 몰라 벌벌 떨었습니다. 길씨는 툇마루로 뛰어오르더니 닫혀있는 방문을 손으로 밀고 발로 차다가 그래도 열리지 않자 있는 힘을 다 내어 문짝을 모조리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방 구석에 틀어 박혀있는 고을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호령하였지요. 네가 나라의 은혜를 입어 고을원으로 되었으면 힘을 다해 백성들을 돌보아 나라의 은혜에 보답해야 옳은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오늘 도리어 잔약한 여인이라고 업신여겨 위세로 겁탈하려더니 네가 무슨 사람이냐. 고을의 흉악한 무리들과 한 짝이 되어가지고 양반집 부녀자를 겁탈하려더니 이는 짐승도 낯을 불킬 일이요. 하늘과 땅도 용납치 못할 일이다. 이제 내 손에 죽더라도 기어이 이 손으로 너를 죽여 가슴에 맺힌 분을 풀 것이야. 꾸짖는 소리가 온 마을을 들었다 놓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지요. 앞뒤 사정을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차며 탄식하였습니다. 당숙 부자는 숨어서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설 생각을 못하였지요. 고을원은 그저 방 안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애걸할 뿐이었습니다. 실은 부인의 이토록 높은 절개를 모르고 도적에게 속아 이런 죄를 지었으니 내 마땅히 그놈을 죽여 부인에게 사죄하리다. 부인은 부디 용서하시오. 고을원은 아전을 꾸짖어 주인을 찾아내게 하였습니다. 당숙이 끌려오자 원은 대뜸 길길이 뛰며 볼기를 매우 치라고 불호령을 내렸지요. 사정없는 매질에 살이 터지고 피가 튀어나왔습니다. 고을원은 그제야 겨우 빠져나와 관가로 도망치듯 돌아가고 말았지요. 이웃 사람들이
길씨의 삼촌 집에 소식을 알려 그를 데려가게 하고 신명희에게도 사람을 띄우며 가추 사연을 일렀습니다. 신명희에게서 그 사연을 들은 감사는 노발대발하였지요. 영변 부사는 그 고을원을 즉시 파직시키고 죽을 때까지 벼슬길을 막는 한편 길씨의 당숙 부자를 잡아들여 형장을 되게 친 뒤 외진섬에 귀양을 보냈습니다. 신명희는 곧 길씨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 아연에서 살았는데 몇 년 뒤 인천의 옛집으로 돌아갔지요. 길씨는 집안을 잘 다스려 마침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나무. 옛 고려시대 때 북방에서는 오랑캐의 침략이 잦아지고 남쪽에서는 왜구가 자주 출몰하였지요. 그를 피하여 지금의 봉황산 남쪽 자락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다로부터 조금 떨어진 데다 아주 깊은 산속도 아니고 고개 마루에 있어 조용하게 살기에는 맞춤이었지요. 제일 먼저 한 가족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귀가할 곳을 만들기 위해 임시 거처를 만들던 아버지에게 이제 겨우 6살 남짓된 아들이 물었지요. 아버지, 우리는 성이 왜 석씨예요? 궁금해하는 아들을 위해 아이 아버지는 잠시 일손을 놓고 바위에 걸터 앉아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본디 우리는 신라 4대 임금인 석탈의 이사금의 후손이란다. 신라 혁거세 왕 때 금관 과야 앞바다에 괴짝을 실은 배가 나타났는데 아무도 이를 거들떠보지 않았지. 그러자 배가 다시 떠 영일 만에 이르러 고기 자비를 하던 노파가 발견하고 배를 끌어 괴짝을 열어보니 사내 아이가 있었단다. 그런데 괴짝을 열 때 까치가 날아와 울었다고 해서 까치 작자에 새 조자를 떼고 석으로 성을 삼고 포장한 괴짝에서 나왔다 하여 이름을 탈해라 지었단다. 한창 재미나게 이야기를 듣던 아들이 깜짝 놀라더니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보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지요. 그들도 연신 경계하는 빛이 역력하였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이내 경계를 풀더니 다가왔지요.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니 그들 역시 가족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설씨와 민씨 가족이었지요. 오는 도중에 서로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들 역시 석씨 가족처럼 세상을 등지고 숨어들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석씨 가족이 동쪽에서 왔고 설씨와 민씨 가족은 북쪽에서 왔다는 점입니다. 세 가족이 서로 힘을 합치니 집도 훨씬 수월하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넓고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세상 시름을 잊고 살기에는 정말 좋은 아늑한 집이었지요. 두 해가 지나며 밭도 일구고 마을 어귀의 논도 개간하여 이제는 제법 살만해졌습니다. 그동안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벌써 20채 정도 되는 집이 생겼지요. 어느 해 봄 이들은 마을을 개척한 기념으로 나무를 심기로 하였습니다. 마을을 상징하는 나무를 심기로 하였지요. 그리고 마을을 처음 개척한 석씨, 설씨, 맨씨 3명이 대표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는 무언가 허전하여 2그루를 심었지요. 잔평나무, 건평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석씨 아들이 말하였어요. 나무가 어머니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런데 내 나무는 없어요. 그러자 마을 어른들이 맞장구를 치며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
엄마 아빠 나무가 있으면 아들 나무가 있어야지. 그래야 마을도 번창할 것 아닌가? 그래서 심은 나무 가운데 자그만 건평나무 하나를 더 심었지요. 나무를 심고 난 후 마을 사람들은 한바탕 축제를 벌였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 나무, 아들 나무라 하며 나무를 만지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아들 나무를 넘어보기도 하였지요. 그렇게 세월은 또 흘러갔습니다. 어느 해 봄, 다른 나무들은 파릇한 잎을 뽐내며 여름 맞이에 한창인데 아들 나무만 도무지 잎이 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아들 나무를 보며 마치 자신이 아픈 듯 슬퍼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더니 급기야 아들 나무가 영문도 없이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을의 우환이 끊이질 않았지요. 잘 자라던 벼가 말라 죽는가 하면 밭에 심었던 농작물도 수확하기 힘들 정도로 부실하였습니다. 또 멀쩡하던 가축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민신의 집에 불이 나기도 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들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목신에게 제사를 지내었지요. 마을 아이들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어머니 나무의 뿌리가 아들 나무 있는 곳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다들 몇 걸음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더니 다음에 봄 결국 아들 나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지요. 마을에는 웃음소리가 그치질 않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해마다 1월 1일에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